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오컬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마 처음으로 다뤄보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디웹 사이트 내에서 사건 검색을 기록하다가 확인하게 된 지역이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내용은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괜히 중간까지 잘못 보시면 범인을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영국 맨체스터로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축구 구단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 전화를 받은 맨체스터 경찰은 단순하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연락이 그냥 아예 안 돼요? 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된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잘 안 돼서요. 전화를 한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 글래니스 묵리눅스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경찰이 물어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요? 라는 질문에 얼마나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해 2014년입니다. 올해 초부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개개인 간의 어떤 다툼 혹은 연인들 간의 헤어짐 같은 문제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남자는 헤어지기 위해서 연락을 끊은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경찰이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연인들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경찰은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실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라는 질문에 이름은 윌리엄 스필러라고 부른다. 나이는 48세고 직업은 택시 운전사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혼을 하고 난 직후 아들과 집에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여자친구일 뿐입니다. 집은 영국 맨체스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실제 집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내용만 받고 정말 단순하게 판단한 경찰은 어찌 되었든 신고가 들어왔던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영국에서는 플랫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아파트 구조의 집을 살고 있다. 이 전체 집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층에 한 집,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저층형 아파트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맨체스터 경찰은 이 아파트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스필러가 사는 위층 2층에 도착을 해서 벨을 눌러봤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없었죠. 일을 나갔나? 당시 경찰들도 너무 귀찮았던 겁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야 되지? 그 집 앞에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이제 주변 인물들에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원래 일을 했던 택시와 관련된 주변 인물도 연락을 해봤지만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랑 연락 되는데? 별일 없어요. 왜요? 저랑 며칠 전에도 연락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윌리엄 스필러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다시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 신고 접수가 들어온 게 있다. 실종됐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 당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가서 연락을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연락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의 눈앞에 이상한 게 보였던 거죠. 2층에서 내려오려고 복도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복도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도를 따라서 쭉 줄지어 있는 파리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떼의 모습이 날파리 같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물 같은 게 오래되면 그 근처에 몰려있는 것처럼 하나의 라인처럼 해서 날파리 같은 파리떼가 모여있는 이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라인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쪽을 향해 가까이 경찰이 다가갔을 때 정말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파리떼의 이어짐은 점점 해서 밑에 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아랫집에 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래층에 살았던 67살, 이름은 데이비드 키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키프 씨에게 경찰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위층에 사는 사람 아시나요? 혹시 이 남자 아세요? 스펠러네. 우리 윗집 살아요. 당연히 알죠. 저 친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은 질문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스필러 씨의 소식을 들은 게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 얼마 전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둘이 되게 안 좋게 헤어졌대요.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데 그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 말고는 저도 따로 들은 건 없는데 왜 뭔 일이 있대요?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경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쨌든 뭔가 이상한 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혹시나 여기 사시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든가 뭐 혹시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키프는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진짜 별다른 일은 없는데 근데 이거 그냥 저희 집안적인 일인데 얘기해도 되나? 별일은 아니고 요즘에 집에서 자꾸 파리가 꼬여요. 그 집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물 틀었을 때 녹물이 떨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녹물이 떨어진다고요? 경찰도 뭔가 이상해서 혹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경찰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건 뭐였냐면 화장실에 있는 벽면이 선 분홍색으로 전부 바뀌어 있는 상황. 무언가 흘러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조심스럽게 틀었을 때 분명히 녹물 같은 게 먼저 떨어집니다. 물론 뭐 배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조금 다르게 판단했던 겁니다. 녹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핑크색이었던 거죠. 이거 너무 핑크색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위에서도 뭔가 이어져 왔고 선분홍색, 좀 뭔가 색깔이 변한 물과 섞여 있는 느낌. 바로 감식 쪽에 연락을 해서 이거 루미놀 검사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감식이 와서 온 벽면에 루미놀 반응을 약품을 뿌리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루미놀 양성이 나옵니다. 즉 온 벽면에 칠해져 있는 게 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2층을 통해 위로 올라왔던 벽면에 계속 복도에서 줄지어 내렸던 모든 게 다 피였습니다. 무언가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거였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피해 양이라면 이건 보통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맨체스터 경찰은 윗집을 수색하기 위한 수색 영장에 대해 발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유일하게 같이 살고 있던 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죠. 왜냐면 유일한 생존자 혹은 아들도 사망했을 수 있었거든요. 27세 로빈슨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들입니다. 로빈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수색영장,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빈슨이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로빈슨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위치를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일치하는 기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로빈슨의 핸드폰과 아버지 스필러의 핸드폰은 늘 위치가 같았습니다. 항상. 꽤 오랜 시간 동안. 더불어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해봤는데 둘이 동시에 사용된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빈슨 아들의 핸드폰이 어딘가 발신이 걸리고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필러 핸드폰이 사용됐다든가, 혹은 검색 기록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해보면 두 쪽의 검색 기록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들 뭔가 이상한데? 유력한 용의자일 수 있지만 아버지의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건 혹시 아버지가 실종돼서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뭔가 용의선상에는 올린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버밍엄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경찰은 출동을 해서 2014년 6월 18일 아들을 현장에서 일단 체포를 합니다. 일단 의심을 했던 건 핸드폰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단 체포를 했던 거죠. 근데 체포되면서도 이 아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체포되는 경찰한테까지 이거 뭐 몰래카메라? 이거 농담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도 처음에는 뭐 살인 용의자라고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단순 강제 동행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저도 아빠 찾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로 해서 경찰서로 함께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범행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이미 그 사이 집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집을 수색하며 경찰은 깜짝 놀랐던 거죠. 지금부터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경찰의 수사 방법, 의문점,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 윌리엄 스필러는 살해됐을까? 아래층의 키프의 집에서 나온 혈액도, 더불어 스필러 집에서 나와 있는 혈액, 복도의 혈액, 모든 걸 잡아서 DNA 검사해본 결과 스필러의 혈액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혈액이 흘러갈 정도면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은 분명히 적을 것이다. 단순하게 조금 흘린 피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를 쏟아내고 혈액 수액을 받지 않는 한, 수혈을 받지 않는 한 분명히 살아있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마 살해됐을 가능성,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정말 아들이었던 로빈슨이 범인이었을까? 라는 생각인 겁니다. 경찰은 바로 로빈슨의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첫 번째, 핸드폰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아버지의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가를 확인해봤는데 조사 결과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정확히는 1년이 넘었습니다. 체포된 게 2014년 6월 18일. 기간을 1년이 넘은 2013년 5월 16일 이후부터 핸드폰을 같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뭐냐면 2013년 5월 16일 이후부터 스필러의 행동 패턴 및 소비 패턴, 카드 내역 결제 및 현금 패턴, 핸드폰 통화 내역 패턴이 전부 변형됩니다. 로빈슨의 행동과 모든 게 일치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분명 로빈슨은 이상했던 겁니다. 경찰은 그의 행적을 확인해 봤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CCTV가 많이 일반적인 데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관공서 위주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행적입니다. 스필러의 행적이었던 거죠. 스필러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건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겁지 않은 것,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비닐봉지에 담아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뭔가 지하철을 타면서 딴 데로 갔던 것 정도, 스필러의 행적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의 모든 행적을 확인해봤던 거죠. 여기서 확인해본 결과 당시 약 10,000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처음 글래스고, 본머스에서 글래스로 가서 친구와 놀았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주말을 함께 보냈던 거죠. 되게 편하게 놀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보리스, 벙이먼, 글래스고 같은 데를 거치면서 여행을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일부터 16일 사이의 기록에선
이런 기록이 확인됩니다. 구매 기록이죠. 첫 번째 구매 기록은 바로 스탠리 나이프입니다. 이겁니다. 스탠리 나이프를 구매한 게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쇠톱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된 게 복스 클리너입니다. 차량용 클리너긴 한데요. 이게 얼룩을 지우는데 좀 강하게, 자동차의 얼룩을 지우는데 중요한 그거죠. 가죽이나 이런 부분에 지우는 클리너입니다. 이걸 산 흔적이 확인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거 세 가지를, 그것도 실종됐다라고 판단한 그날 이걸 구매했다. 아마도 저 나이프와 톱은 무언가 시신을 뭔가 해체하기 위한 방식, 그리고 아마 이 용액은 그 흔적을 닦기 위한 것으로서 사지 않았을까 정도로 아마 추론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경찰도 똑같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로빈슨이 정말 법인인 것일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정황 증거들이었던 거죠. 세 번째, 그 외 증거는 없을까 하고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를 시작합니다. 날짜가 정확해졌습니다. 5월 17일, 5월 16일, 5월 17일 사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아래층에 있던 키프가 기억하는 게 있을까? 혹시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친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실제로 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은 넘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그 친구 소식은 아들한테 들었죠. 아들이 와서 얘기해줬으니까. 그럼 혹시라도 스필러의 이야기나 스필러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 1년 전쯤인가 엄청나게 큰 소리, 싸움 나는 소리 있었어요. 그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청 싸웠지.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화 중에 조금 특이한 소리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였던 스필러가 아들인 로빈슨에게 구급차를 빨리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 부탁하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이해서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마땅히 본 적은 없네요. 근데 그 무슨 일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죠. 1년 전에 대한 기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요? 라고 얘기하다가 직접적으로 소리나 목소리나 아니면 얼굴을 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죠? 라고 했을 때 한 1년 전쯤이었나? 요맘때였어요. 그때도 뭐 날씨가 이럴 때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로 나왔던 겁니다. 모든 정황 증거들이 하나씩 속속 한 명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아들 로빈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한 가지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시신입니다. 정말 사망했고 토막을 낸 거라면 이제 실제 시신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걸 토막을 내고 유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키가 6피트 5인치 정도에 대한 키였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약 120kg. 6피트 5인치 정도라고 하면 한국 키로는 약 196cm 정도 되는 거구였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몸이 되게 크시고 키도 크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건장한 체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살해를 하고 이런 사람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토막을 냈다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냥 옮길 수가 없어서 아마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을까, 살해하고 토막 내지 않았을까 정도를 추측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까 날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빈슨이 그 이후에 다닐 때 이렇게 거구에 뭔가 시신을 유기할 만한 큰 백을 들고 다니거나 어딘가 왔다 갔다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해봐야 그냥 되게 가벼운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시신을 유기했다면 이 정도 거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론은 집에 있을 것이다. 집에서 바깥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그래서 피도 안에서 확인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집안을 수색합니다. 집안에는 핏자국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악취는 났던 겁니다.
뭔가 이상한 악취가 난다라고 경찰은 느꼈고 그 악취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봤던 거죠. 바로 그게 안방이었습니다. 스필러가 자고 있는 안방, 침대? 침대도 들어봐도 별거 없고 이미 악취가 너무 많이 풍겨져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였던 건지 몰랐던 거죠. 들춰보고해도 이 안에 시신이 있을 법한 데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의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띕니다. TV가 조금 언밸런스틱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TV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치대 같은 데다가 딱 정확하게 위에 올려놓고 봅니다. 그런데 이 TV는 좀 높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워서 보는 눈높이가 아니라 그 이상 위의 높이의 TV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슨 상자 같은 우리가 얘기한 다시방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뭐 집에서 있는 TV를 올려두기 위한 그런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캐비넷도 있고 장롱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상자 같은 것도 있었던 겁니다. 비율은 정확히 맞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좀 뭔가 더 쌓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TV를 받치고 있는 그 캐비넷, 상자들 이거 뭘까라는 생각에 경찰이 조심스럽게 거길 연 순간 그 안에 엄청나게 부패 거의 100고라가 진행되어 있는 한 구의 시신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을 열었을 땐 팔, 좀 큰 캐비넷을 열었을 땐 몸통, 그리고 옆쪽에서 긴 데선 팔과 다리, 즉 TV의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캐비넷 혹은 상자 같은 데 시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어서 이게 무조건 스필러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치아 구조를 보고 치과 기록을 확인하고 스필러인 게 확정됐죠. 그 이후에 DNA도 확정적으로 스필러가 됩니다. 그 시신을 확인해 본 결과 몸통, 머리, 팔, 다리 전부 쇠톱 같은 걸로 잘린 흔적, 아까 여러분이 보신 이런 톱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시신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한 용의자까지 확인했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CCTV 확인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범인은 이제 아들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들 로빈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봐봐, 다 나왔어. 이제 자백해. 근데 그 모든 증거 앞에 로빈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죄를 자백합니다. 시인을 했던 거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은 맨체스터에 있는 에버리츠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대학도 졸업했던 멀쩡한 남자였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어떻게 보면 인재이기도 인재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죽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 지금은 이혼했지만 저희 어머니였던 일레인, 체포될 때 같이 있었죠. 일레인은 매춘부였습니다. 매춘업도 실제로 하고 있었고 나는 그 매춘을 하는 걸 실제로 자주 목격했으며 나는 성희롱을 자주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 이후 로빈슨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데 제 아버지는 저에게 성적 학대를 되게 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적 학대는 아버지로 끝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데려온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린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살인으로 벌어지게 됐던 거죠. 무언가 자기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너무 지나치게 가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을 살인과 토막으로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트릭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로빈슨은 당시에 자기가 한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칼로 한번 찔러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해체를 했다. 사실 나는 그 순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분노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억을 하는 건 해체가 다 끝나고 샤워를 하며 피를 씻어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면서 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건 정말 나쁜 범죄지만 참 어렸을 때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서 이게 경찰의 도움을 받지 왜 그걸 혼자 참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독이고 있던 거죠. 어느 정도의 배심원단의 정상적인 참작을 검사들도 바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검사분들도 배심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재판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한 가정의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차용증이 확인됩니다. 2011년 6월 달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36,000파운드, 한화 6,5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빚을 진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매달 200파운드씩 갚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흔적입니다. 차용증이라는 이상한 게 하나 확인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당시에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천천히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었던 아들 로빈슨의 핸드폰 기록 내역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접색 검색 기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살인, 유기, 토막살인법, 시신 해체하는 법. 근데 이게 시신을 해체한다, 뭐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던 사이트는 디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토러 브라우저를 다운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시신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것들이 확인되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글을 남긴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이거 보고 잘 모르겠는데 돈을 안 쓰고 난 이렇게 큰 돈을 내면서 막 해체하는 비용, 그걸 살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이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글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조언을 해준 친구의 진술이 나옵니다. 이름 팀입니다. 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때 걔가 저한테 와서 준 게 있어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그게 이겁니다. 이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뭐였냐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영화관에서 개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손에 꼽히는 공포물로 알려져 있는 영화, 가장 잔인한 영화였습니다. 소우입니다. 소우의 전편 컬렉션이었습니다. 즉, 로빈슨은 아버지의 시신을 해체할 때 감정적인 분노로서 해체를 한 게 아니라 디웹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뒤 그거 소우 보면 돼. 소우도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야. 소우를 보고 소우에 나와 있는 모든 장면들을 따라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칼, 이 톱, 아마 소우를 보신 분이면 충분히 기억이 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성적 학대했다라는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뭔가 줄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웠던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흔적과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신이 잡혔을 때까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른 범인이죠. 이 범인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36,000달러를 갚기 싫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 당일에도 10,000파운드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 집을 서서히 처리하며 아버지의 연금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명 아버지를 죽일 계획까지 세운 상태이며 무기를 샀고 그리고 영상도 미리 봤으며 정교한 은신처까지 계획을 했던 정황이 모두 확인된다.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다. 분명 검찰이 얘기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무게가 강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도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범인, 주장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동학대의 증거에서 강제적으로 당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학문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조사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즉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밑에서 들었던 대로 아버지는 처음 찔리고 나서
살려달라. 괜찮다. 일단 구급차만 불러달라. 내가 실수로 한 걸로 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렇지 않게 샤워를 하고 떠나 맘파운드로 여행을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이 악마는 배심원단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사 측의 의견을 듣고 1시간 30분, 즉 90분 만에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범인의 모습, 자신의 아버지를 마지막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소우라는 영화로 받았던 남자죠. 징역 30년이 맞는 건지도 사실 의문점입니다. 이런 악마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과 해외 사건 관련 컨텐츠 매주 수요일 함께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